안녕하십니까. 북한이 28일 대륙간 탄도탄 ICBM을 발사해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사거리는 이제 충분해요. 이제 이 지경에 왔는데 미국은 어떤 카드를 남기고 있을까요? 미 상원에서 통과한 강력한 대북 제재법, 그것이 된다면 좋지만 그게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 될까 안 될까 한번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남은 카드가 있다면 어떤 카드가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이 엄중한 순간에도 한국은 평화적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해도 대참화를 일으키지 않고 무리 없이 하는 그런 군사적인 옵션의 길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대안이 뭔가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죠. 이제 평화적으로 가는 길은 한국이 북한하고 균등하게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무력으로 완전하게 균등하게. 지금 재래식 무기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또 미군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핵 전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가지게 되면 미국의 핵 전력은 우리가 이제 별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재래식 그 전력으로 북한의 핵 전력과 대응을 한다. 이건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등하게 하는 방법은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핵무장하는 길이 없다 이거죠. 방법이 없어요. 국제 제재도 그렇고 주변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핵무장하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방법은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의 용인하에 핵무장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따라 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핵무장해 가는 과정을 순리적으로 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그리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손을 떼는 겁니다. 한국, 일본 핵무장을 용인하고 나서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이죠. 왜 평화협정을 맺어주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만 딱 용인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되면 따라서 대만도 핵무장하겠다 하지, 호주도 하겠다 하지, 여차하면 베트남도 좀 해보려고 할 것이고, 저 중동으로 가게 되면 터키도 하려 할 것이고, 여러 나라가 능력이 있으면 해보려 그런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우려하는 이제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을만 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에서 저 중동 이런저런 나라에 돈을 받고 핵무기를 수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테러 단체의 손에 핵무기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미국은 최절대적으로 우려한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 돌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테러 단체나 위험 국가에 수출하지 않는 조건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 북한은 절대적으로 체제 보호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바는 성취되거든요. 평화협정을 맺으니까.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그 어떤 나라도 핵물질을 수출해 가지고 테러단 손에 들어가는 것은 다 극력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인들 찬성하겠습니까? 다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 세 나라를 미국 혼자서 막는 데는 너무 벅찹니다. 중국이 워낙 지금 강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강대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너무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 일본 핵무장을 시키고 동맹을 유지해야 미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조건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이 있죠. 뭐냐면은 한미 미사일 협정을 폐기하든지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거죠. 이제 그게 왜 우선해야 되냐? 핵무장하기에 앞서서 발사체를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발사체 기술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한쪽으로는 핵 잠수함을 건조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과정을 지나면서 그리고 여차하면 바로 핵무장 선언을 하고 이제 핵무장에 돌입하면 잠깐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저런 시비를 피할 수 있죠. 특히나 중국이 극력 거기서 제동을 걸고 반대할 텐데 그걸 빨리 뛰어넘어 버려야 되거든요. 예, 물론 이런 과정은 이제 미국하고 의논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이 큰 무리 없이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핵무장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한국이 핵무장을 해서 북한하고 동등해진다 하더라도 내부가 분열돼 있고 그러면은 안보에 안전에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런지 그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안보는 정말로 좌우할 것 없이 너무너무 엄중하고 중요하다. 이 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국민 모두가 안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 자성이 필요합니다. 안보가 무너지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고 직장이 무너지는 것이고 기업이 무너지는 것이고 남아나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기득권층, 책임층 어떻습니까? 주요 결정하고 결정권자들. 이제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그들이 가장 먼저 괴멸된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안보는 적극적으로 안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엔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우든 살기 위해서 이 안보는 절대적으로 챙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두 이 부분에서는 뜻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드를 반대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시위도 있고 학생들도 등장하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국민적 합의로 이거는 완전히 뭉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나 어딘가 안보에 위험한 구석이 있지 않는가 하고 열심히 살펴야 돼요. 혹시라도 땅굴이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절대적으로 잘 살피고 계획 세워야 되고 모르고 있으면 치명적인 거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한국 기득권과 그리고 모든 국민의 책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되면은 북한하고 대등하게 공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남북 화해를 위해서 왕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과 북이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평화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서로가 믿음이 가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평화적인 통일을 해도 되거든요. 또 그렇게 쭉 가면 북한 주민들도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변하게 됩니다. 세월 따라서 세대가 바뀌면 변합니다. 기존 사람들은 안 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길이 평화적으로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 다음에 또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카드. 그 다음에는 군사적인 옵션 사용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하는 것도 몇 가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대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숨 돌릴 시간도 안 주고 완전 위험인자를 뿌리 뽑아버리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잠수부대 해가지고 미군도 훈련하고 한국군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잠수부대가 직접 침투해서 역할을 하는 거. 그러나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침투하고 시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이 될 수 있고 세계의 이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이 따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딱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스텔스 드론으로 미사일을 날리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기지 시찰 혹은 미사일 발사 장관 이럴 때 날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어떤 행사에 상층부가 집중으로 모여 있을 때 로켓이 폭발했다, 뭐 공장에 화약이 터졌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권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은 미국 트럼프는 어떤 것을 선호할까? 아마도 드론을 이용하는 거, 그것을 선호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해도 직접 작전하기보다는 레이저로 유도하는 역할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선호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래도 군사작전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거, 그것은 아닌가요? 예, 그것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밟더라도 그 먼저 드론을 띄우고 하는 단계가 먼저 앞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대적으로 공격을 한다 해도. 예, 대대적으로 압도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에 숨 돌릴 시간도 안 주고 그야말로 미사일로 반격할 엄두도 못 내게 한다면 참 성공적이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좀 잘못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위험이 있겠죠. 왜 위험이 있습니까? 혹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라왔는데 그것을 요격을 못한다 했을 때 대참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물론 사드도 배치하고, 그리고 적어도 중고도 방어미사일, 요격미사일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까닭이 그런 것이죠. 네, 그런 것을 철저히 배치해서 요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요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혹시란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럴 때 휴전선에 북한의 장사정포 위험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거기에도 대비가 돼야 되겠죠. 그 장사정포 1000여 문 정도가 수도를 때릴 수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200km의 사거리가 달하는 방사포도 북한이 배치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포탄을 요격하는 무기는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포탄을 요격하려면 미사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아이언돔이나 러시아에서 개발한 판치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겠지요. 근데 우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도 압도적으로 공격을 해서 괴멸해야죠. 그런 이제 무기는 있습니까? 예, 있죠. 예, 엊그제 공개했잖아요. 신형 벙커버스터. 다연장인데 4발이 연달아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벙커버스터 단은 바로 벙커를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폭발하지 않아요? 그거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북한의 그 지하기지나 그리고 휴전선의 지하 벙커를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배치된 게 또 있습니다. 다연장 천무, 사거리가 이제 80km에 달하는데 대대적으로 발사해서 날아가지요. 그런데 정밀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휴전선의 포대를 잡는데 또 적격이죠. 그 배치돼 있고, 그리고 또 배치 중이고, 그리고
또 이미 개발해 가지고 배치하고 또 실전 배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중거리 GPS 유도킷 폭탄. 이것은 이제 폭탄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GPS로 유도되면서 활공에 가가지고 선회도 하고 방향도 바꾸고 이 직격하는 것이죠. 전투기에서 발사됩니다. 발사라기보다는 떨어뜨린다 해야 될까요? 전투기에서 이제 보내면은 활공을 해가지고 100km 정도 날려가가지고 직격을 합니다. 정해진 장소에 정확하게 돌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휴전선의 산 너머에서 포격하는 북한군의 포대도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산 앞에 전면에서 포대만 박살내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준비되어 있고 또 배치 중이고 그 외에도 K9 자주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군도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서울하고 뭐 가깝다 보니까 이제 장사정포 그러고 또 그 전에 북한 장사정포로 인해서 그 서울 시민이 뭐 수백만이 사상자가 나올 거다 이런 국방부 발표도 있고 그랬었죠. 그러나 그 뒤에 미국 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면 그저 수천 명 사상자 안 나오겠나, 많아도 뭐 2만 얼마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 정도 발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생화학탄을 서울에 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전쟁이라 하는 것은 어찌 이기기만 하고 피해가 없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이런저런 큰 소모 참화가 없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것이 이제 드론에 의한 공격, 그리고 2차 준비를 딱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봐져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실패하고는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두 길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최악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는데요. 최악의 길은 뭐냐? 하나는 한국은 이대로 허둥지둥하고 있고 북한은 완전히 핵무장 완료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위세를 부리고 이제 이런 상황. 그렇게 되면은 한국 내부는 이렇게 저렇게 더 분열되고 끌려가면서 북한에 의해서 주도되는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죠. 이제 한국의 안보가 무너지면서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는 모두가 상상하고 생각해 보면 알겠지요. 특히나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기득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절실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구멍이 났다, 물이 샌다, 이와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유불문 원인 찾을 필요도 없고 일단은 모두가 달겨들어서 물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그때는 물 막는 게 최우선이고 나머지는 돌아볼 여가가 없죠. 안보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의 안보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는 조금 야가지만 위장평화, 구걸평화, 이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그 위세로 압도적으로 군림하고, 한국은 매년 뭐 원조란 이름으로 하든 뭘로 하든 대량으로 북한에 이제 원조 조공을 바치는 거, 이렇게 되고 모든 사회 분위기가 북한을 정점으로 자기도 모르게 줄을 서는 그 분위기가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 하나를 임명해도 북한은 눈치를 봐야 돼요. 싫든 좋든. 그리고 한국 내의 여론이 북한에서 자유자재 조절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위장, 구걸평화,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그거라도 길게 그대로 나가면 다행인데 그게 계속 길게 나가지겠습니까? 아니 되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최선의 길의 두 가지가 있었고 최악의 길이 두 가지가 있었다. 여기에서 선택은 국민 모두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날마다 옆에 이야기하고
포탈에 댓글도 쓰고 게시판에 글도 쓰고 또 때때로 투표도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 하나하나가 자기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국가가 되고 그것이 모이면서 여론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짜 여론 말고 진짜 여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나라에 다가오는 건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조금씩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은 나라를 통치하는 그 세력,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층, 이들이 이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각성해야 되고 국민이 이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한국을 핵무장하는 그런 카드를 쓸 수도 있고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걸 다 안 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동맹이라는 건 신뢰를 잃고 다 깨지게 됩니다. 세계에서 미국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미국은 결국은 한국에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도 정말 참담한 일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이런 이제 의문부호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북한 제재에 참여할까요? 이번에 강력한 제재법이 통과됐는데 만약 참여 안 하면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텐데 세컨더리 보이콧에 피해 입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눈 감아버리고 참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강력한 대북 제재법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이 어느 정도 돼야 협조를 해가지고 북한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되려면 미국이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분열시켜버리겠다, 이 기회에 놔두면 너무 강대해지니까 안 되겠다, 이 정도로 나가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나가면 지금 제재법 정도로 뭐 몇 개 기업을 제재하겠다, 그 정도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완전히 중국을 분열시켜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이란 나라가 현재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경제가 또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일당 독재로 강력히 통치를 하면서도 내부는 완전히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구소련 같이 경제가 엉망이질 않아요. 물론 경제가 좋아도 내부가 하락한 요소가 많죠. 극심한 부정부패, 빈부격차, 별의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폭발할 정도 되려면 그에 걸맞는 경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가겠냐, 이런 이야기죠. 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피고 계획 세워야 되고 모르고 있으면 치명적인 거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한국 기득권과 그리고 모든 국민을 책무라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이 되면은 북한하고 대등하게 공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남북 화해를 위해서 왕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과 북이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평화적으로 가다가 나중에 서로가 믿음이 가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은 평화적인 통일을 해도 되거든요. 또 그렇게 쭉 가면 북한 주민들도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변하게 됩니다. 세월 따라서 세대가 바뀌면 변합니다. 기존 사람들은 안 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길이 평화적으로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 아니겠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 다음에 또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카드. 그 다음에는 군사적인 옵션 사용하는 겁니다. 군사적으로 하는 것도 몇 가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대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숨 돌릴 시간도 안 주고 완전 위험인자를 뿌리 뽑아버리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잠수부대 해가지고 미군도 훈련하고 한국군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잠수부대가 직접 침투해서 역할을 하는 거. 그러나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침투하고 시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이 될 수 있고 세계의 이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이 따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딱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스텔스 드론으로 미사일을 날리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기지 시찰 혹은 미사일 발사 장관 이럴 때 날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어떤 행사에 상층부가 집중으로 모여 있을 때 로켓이 폭발했다, 뭐 공장에 화약이 터졌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권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은 미국 트럼프는 어떤 것을 선호할까? 아마도 드론을 이용하는 거, 그것을 선호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해도 직접 작전하기보다는 레이저로 유도하는 역할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선호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래도 군사작전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훈련하고 한국군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잠수부대가 직접 침투해서 역할을 하는 거. 그러나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침투하고 시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외부에 노출이 될 수 있고 세계의 이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이 따르고 이런 게 있습니다. 딱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은 스텔스 드론으로 미사일을 날리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기지 시찰 혹은 미사일 발사 장관 이럴 때 날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은 어떤 행사에 상층부가 집중으로 모여 있을 때 로켓이 폭발했다, 뭐 공장에 화약이 터졌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정권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은 미국 트럼프는 어떤 것을 선호할까? 아마도 드론을 이용하는 거, 그것을 선호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북한에 침투해도 직접 작전하기보다는 레이저로 유도하는 역할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선호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래도 군사작전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거, 그것은 아닌가요? 예, 그것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밟더라도 그 먼저 드론을 띄우고 하는 단계가 먼저 앞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대적으로 공격을 한다 해도. 예, 대대적으로 압도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여기에 숨 돌릴 시간도 안 주고 그야말로 미사일로 반격할 엄두도 못 내게 한다면 참 성공적이 되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좀 잘못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겠습니까? 위험이 있겠죠. 왜 위험이 있습니까? 혹시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라왔는데 그것을 요격을 못한다 했을 때 대참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물론 사드도 배치하고 그리고 적어도 중고도 방어미사일, 요격미사일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까닭이 그런 것이죠. 네, 그런 것을 철저히 배치해서 요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요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혹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럴 때 휴전선에 북한의 장사정포 위험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거기에도 대비가 돼야 되겠죠. 그 장사정포 1000여 문 정도
그래서 그 부분 될까 안 될까 한번 또 살펴보고요. 그리고 남은 카드가 있다면 어떤 카드가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이 엄중한 순간에도 한국은 평화적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해도 대참화를 일으키지 않고 무리 없이 하는 그런 군사적인 옵션의 길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다뤄볼까 합니다. 대안이 뭔가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죠. 이제 평화적으로 가는 길은 한국이 북한하고 균등하게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무력으로 완전하게 균등하게. 지금 재래식 무기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또 미군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핵 전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가지게 되면 미국의 핵 전력은 우리가 이제 별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재래식 그 전력으로 북한의 핵 전력과 대응을 한다. 이건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등하게 하는 방법은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핵무장하는 길이 없다 이거죠. 방법이 없어요. 국제 제재도 그렇고 주변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 핵무장하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방법은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의 용인하에 핵무장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따라 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핵무장해 가는 과정을 순리적으로 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그리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손을 떼는 겁니다. 한국, 일본 핵무장을 용인하고 나서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이죠. 왜 평화협정을 맺어주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만 딱 용인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되면 따라서 대만도 핵무장하겠다 하지, 호주도 하겠다 하지, 여차하면 베트남도 좀 해보려고 할 것이고, 저 중동으로 가게 되면 터키도 하려 할 것이고, 여러 나라가 능력이 있으면 해보려 그런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우려하는 이제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도 거기까지는 참을만 하다 이거죠. 준비를 딱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봐져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실패하고는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두 길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최악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는데요. 최악의 길은 뭐냐? 하나는 한국은 이대로 허둥지둥하고 있고 북한은 완전히 핵무장 완료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위세를 부리고 이제 이런 상황. 그렇게 되면은 한국 내부는 이렇게 저렇게 더 분열되고 끌려가면서 북한에 의해서 주도되는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죠. 이제 한국의 안보가 무너지면서 북한에 의한 흡수 통일.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는 모두가 상상하고 생각해 보면 알겠지요. 특히나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기득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절실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구멍이 났다, 물이 샌다, 이와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유 불문 원인 찾을 필요도 없고 일단은 모두가 달겨들어서 물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그때는 물 막는 게 최우선이고 나머지는 돌아볼 여가가 없죠. 안보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의 안보가.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와는 조금 야가지만 위장평화, 구걸평화 이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그 위세로 압도적으로 군림하고 한국은 매년 뭐 원조란 이름으로 하든 뭘로 하든 대량으로 북한에 이제 원조 조공을 바치는 거.
이렇게 되고 모든 사회 분위기가 북한을 정점으로 자기도 모르게 줄을 서는 그 분위기가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 하나를 임명해도 북한은 눈치를 봐야 돼요. 싫든 좋든. 그리고 한국 내의 여론이 북한에서 자유자재 조절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위장, 구걸평화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그거라도 길게 그대로 나가면 다행인데 그게 계속 길게 나가지겠습니까? 아니 되리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최선의 길의 두 가지가 있었고 최악의 길이 두 가지가 있었다. 여기에서 선택은 국민 모두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날마다 옆에 이야기하고 포탈에 댓글도 쓰고 게시판에 글도 쓰고 또 때때로 투표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는 과정을 지나면서 그리고 여차하면 바로 핵무장 선언을 하고 이제 핵무장에 돌입하면 잠깐 핵무장을 완료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저런 시비를 피할 수 있죠. 특히나 중국이 극력 거기서 제동을 걸고 반대할 텐데 그걸 빨리 뛰어넘어 버려야 되거든요. 예, 물론 이런 과정은 이제 미국하고 의논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이 큰 무리 없이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핵무장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한국이 핵무장을 해서 북한하고 동등해진다 하더라도 내부가 분열돼 있고 그러면은 안보에 안전에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왜 그런지 그 부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안보는 정말로 좌우할 것 없이 너무너무 엄중하고 중요하다. 이 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죠. 국민 모두가 안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 자성이 필요합니다. 안보가 무너지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고 직장이 무너지는 것이고 기업이 무너지는 것이고 남아나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기득권층, 책임층 어떻습니까? 주요 결정하고 결정권자들. 이제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그들이 가장 먼저 괴멸된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안보는 적극적으로 안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엔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우든 살기 위해서 이 안보는 절대적으로 챙겨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두 이 부분에서는 뜻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도 사드를 반대한다. 뭐 어쩐다 하면서 시위도 있고 학생들도 등장하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국민적 합의로 이거는 완전히 뭉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나 어딘가 안보에 위험한 구석이 있지 않는가 하고 열심히 살펴야 돼요. 혹시라도 땅굴이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절대적으로 잘 살피고 계획 세워야 되고 모르고 있으면 치명적인 거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한국 기득권과 그리고 모든 국민의 책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되면은 북한하고 대등하게 공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남북 화해를 위해서 왕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카드를 쓸 수도 있고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걸 다 안 하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제 동맹이라는 건 신뢰를 잃고 다 깨지게 됩니다. 세계에서 미국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미국은 결국은 한국에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도 정말 참담한 일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이런 이제 의문부호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북한 제재에 참여할까요?
이번에 강력한 제재법이 통과됐는데 만약 참여 안 하면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텐데 세컨더리 보이콧에 피해 입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눈 감아버리고 참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강력한 대북 제재법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이 어느 정도 돼야 협조를 해가지고 북한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되려면은 미국이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분열시켜버리겠다. 이 기회에 놔두면 너무 강대해지니까 안 되겠다. 이 정도로 나가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나가면 지금 제재법 정도로 뭐 몇 개 기업을 제재하겠다 그 정도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완전히 중국을 분열시켜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경제 제재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이란 나라가 현재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경제가 또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일당 독재로 강력히 통치를 하면서도 내부는 완전히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구소련 같이 경제가 엉망이질 않아요. 물론 경제가 좋아도 내부가 하락한 요소가 많죠. 극심한 부정부패, 빈부격차, 별의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폭발할 정도 되려면 그에 걸맞는 경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가겠냐 이런 이야기죠.